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방법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아마 잘 모르셨던 분들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스캔 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모르는 것들은 또 그 자료를 주신 분께 여쭤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하나를 배우더라도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일단 주상 변압기에 대한 옛날부터의 지금까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었고, 오늘은 이제 변압기 시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변압기 오일류 절연유 관리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또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또 좋은 얘기들을 지금 보시면은 또 한 분은 열심히 변압기 설치하고 지하에서 설치하고 이런 사진들 찍어가지고 또 올려 보내주고 계시고, 근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경험하기가 사실은 힘든 것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직접 한번 해보고 경험해야지만 쉽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부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 어디 가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한전에서 퇴임하신 부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이건 뭐야 이 자료 보면 돼.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한전에서 나왔던 자료들, 또 공사협에서 나왔던 자료들,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궁금해하면은 그게 자기께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를 그냥 듣기만 하면은, 제가 항상 교육 가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귀는 왜 두 개가 있을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고. 다 그렇게 됩니다. 담아놔야 되는데 그건 자기가 신경 쓰는 것만 담아놓는 건데, 그거 담으려면 어떻게 하면 계속 반복해서 분명히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이쪽 귀로 와서 이쪽 귀로 나가죠. 근데 여러분이 얘기하다 보면 머릿속에 조금씩 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라고. 제가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를 하라는 분, 틀렸으면 그 다음에 안 틀리면 됩니다. 근데 자꾸 시도를 안 하면은 계속 틀립니다. 답안지도 계속 써보다 보면은 안 틀려지거든요. 내가 썼던 부분에서 실수한 거를 자꾸 생각하고, 이거 내가 못 썼네. 아까도 열심히 적어놨지만 제가 안 적어지는 건 또 안 적어지는 겁니다. 왜? 안 들어오니까. 그럼 그 부분을 애울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키워드는 생각이 납니다. 다. 키워드의 그 꼬리가 생각 안 났을 때는 이걸 어떻게 애울까? 어떻게 연상을 할까? 이렇게 앞뒤 연후 관계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을 하셔야지,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시면 그건 여러분께 아닙니다. 제가 고민했던 방법대로 좀 힌트를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고요. 단지 조금 고민했던 시간을 줄이고자, 어차피 여러분들한테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들의 자문을 좀 구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부터는 1교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1교시 안에서 좀 빨리빨리 해서 내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주류 계산에서 스윙 모선 또는 슬랙 모선 정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아까처럼 기준 모선 정해내는 거는, 기준 모선, 무한대 모선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내부의 실전수가 정의고, 예. 큰 반사문량 같은 거죠. 알고 계신데 오늘 아침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Z, I, V, 델타, 관, 용,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부 임피던스가 0이고 전압의 크기와 이상은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극히 큰 관성 정수를 가진 용량 무한대 전원을 말한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딱 적어놓고. 이게 생각이 안 나면은 말이 안 나오니까 뭔가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이거 하면은 이거 하면 이게 생각나면 그다음부터 조금 뭐가 나오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전력 계통에서 전력 흐름을 산출하는 게 조류 계산이라고 돼 있죠. 기질량 등을 토대로 미질량을 수학적으로 계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선을 정하는 이유는 아까처럼 송전에서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럼 송전 손실을 부담을 해주기 위해서 이 일기 무한대 모선의 개념으로 기준 모선하고 슬랙 모선하고 스윙 모선을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발전기가 여러 대가 있으면 발전기 중에 한 대는 기준 모선이 되는 겁니다. 발전기는 분명히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되는데 얘가 한 대 기준 모선이 되기 때문에 발전기 4대가 있으면 1, 2, 3, 4 나가고 얘는 발전량이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송전솔로 해서 뭔가 손실이 생기고 여기서 쓴 게 있으니까 얘 3개하고 그 다음에 쓴 거하고 계산하면 뭔가 안 맞습니다. 얘 4대까지 있겠죠. 4대까지 전격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10이 빠졌다. 그러면 얘한테 10을 더해주는 겁니다. 야, 네가 더 10 더 부담한 걸 해. 예?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지금 기준모서는 계산장에서 이게 계산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걔는 그래서 모르는 게 뭡니까? 미지량이 P하고 Q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부족한 P하고 Q를 네가 채워라 라고 해서 하나 채우는데 프로그램에서는 하나를 채워도 동작하는 게 있고 2개를 채워도 동작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는 2개를 채우면 동작 안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때문에. 여기서 사운학, 목적이 사고 예방지역, 확충계획 위반은 그 다음 운용계획 위반 이런 식으로 목적 같은 거 반드시 전력 조류 계산했을 때 이거 3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써주시라고 그래. 10점짜리를 쓰더라도 뭔가 채워 넣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딱딱 채워 넣어 주시면서 뭔가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자료는 뭐가 있냐?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죠. 수익모선을 정하는 이유는 기지량과 미지량, 지금 전압의 크기 위상 맞죠? PQ 맞다. 예? 발부기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안 적혀 있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좀 헷갈리시는 경우인데 발부기를 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반대로 했거든요. 기준모선이 중요하니까 위에다 외우고 나서 그렇게 외웠었는데 그게 아니라 책대로 그냥 발부기를 외웠습니다. 왜냐면 그래 다른 사람들도 보기가 좀 좋으니까 많이 봤던 부분은 그래서 막 바꿔갔습니다. 이렇게 교류용 애자에 비해 직류용 애자 선정 시 유의해야 할 특성 3가지가 있는데 염분 부착 밀도 그리고 전식 그리고 직류 내전압 요거부터 생각하시고요. 요거 안 나오면은 답이 안 됩니다. 키워드가.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났는데 저도 그냥 이거 설명하려다 보니까 염분 부착 밀도가 있고 그 부착 밀도에 따라서 어떤 염분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전기가 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전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구나. 염분 부착 밀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전식 부분 여기 보시면 염분 부착 부분에서 교류 아크에 비해서 직류 아크가 신장되기 쉬우므로 오손내자의 직류 내전압의 경우가 낮다. 이게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직류도 이렇게 딱 끊어서 직류 내전압 직류에 견딜 수 있는 전압이다. 내량을 가지고 있는 전압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분무실내, 무중내. 아까 질문이 무중이 뭘까요? 그러니까 연기, 이게 지금 분무실이니까 뭔가 뿌려지는 거죠. 안개 같은. 이게 안개를 이제 무자로, 안개 무자로 해서 안개가 있는 중간 내에 어떤 그 안개가 있다 보니까 습도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다른 것들 다 베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여기서 틀려지는 건 키포인트는 뭐냐면 직류 부분이 더 많이 견뎌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직류는 내전압이 높으니까 직류는 30kV 아닙니까? DC 30kV/cm고 교류는 21kV/cm니까 당연히 여기 똑같은 그 애자를 420, 320 하더라도 320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320짜리를 썼는데 얘는 21kV 정도밖에 못 견디는데 얘는 뭐 한 30kV 정도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염분 부착 밀도에 따라서 이게 많아지면 내전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그냥 이 정도 그냥 키포인트만 그냥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걸 똑같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쓰실 수가 없으니까 내가 써야 되는 게 뭔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말을 만드셔야지만 됩니다. 왜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문제는 토시 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키포인트는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게 이제 이 앞에 했던 염분 부착 밀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두 번째, 집진작용에 따른 전식. 전식이 뭐지? 정기적으로 부식이 되는 겁니다. 전식으로 부식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 음극 간에서 뭔가 전하가 이동을 하면서 그 안에 있던 부분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딱. 시멘트가 있고, 이 시멘트는 접합됩니다. 자, 여기 바깥에, 작이니까 바깥에 밖에 부분이고, 핀이 있습니다. 핀이 쇳덩어리가 있는데, 이 쇳덩어리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하가 바깥으로 가면 뭐 녹슬거나 아니면 그 부식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희생전극, 회생전극이죠. 이게 희생전극이나 회생전극이랑 똑같은데 아연을 달아가지고 더 양이온이 잘 발생하는 부분으로 해서 여기 부분이 없어지게끔 하는 거죠. 이 핀이 부식되지 않게끔. 요거 없어지더라도 시멘트로 접합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이 업무를 안 해본 사람은 전혀 쓸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저도 몰랐던 거고, 이런 것들은 누가 실무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들고 와서 냈던 거기 때문에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밖에 써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채점자들도 가서 채점을 할 때 자기도 모르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 출제자가 냈던 그 문제 유형을 보고 그거에 답안지에 맞춰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 그거하고 가깝게 근접했을 때 점수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는 내용이라 그러면 채점자의 의도가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아는 내용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채점자도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가 염분 부착 밀도에 대한 직류내점, 아까 그 그림 그거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전식. 그래서 여기 전식 때문에 회생전극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 세 번째가 직류내전압, 애자가 교류에 동일하거나 해서 표면에 누설거리에서 지배된다. 그럼 저쪽에 가시면은 이제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건 애자가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내염령 때문에 요즘 어떻게 됐나? 이렇게 나오고, 여기 짧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요 거리는 짧아지겠죠. 요거 때문에 거리는 짧아지지만, 하지만 염분이 여기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염분이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염분이 이렇게 붙여서 여기까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길이가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염분이 묻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개 부분을 강하게 해서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내염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디폴트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또 요즘은 그런 내용들도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내전압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짧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뭐 많이 나왔던 부분은 아니니까 그 세 가지 포인트를 보시고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LP가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비닐시스 절연 케이블입니다. 이거를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인슐레이티드 비닐시스도 있어야 되거든요. 비닐시스 케이블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 이렇게 돼 있죠. CNC는 센트릭 뉴트럴 센트릭 워터프루프 해가지고 나왔죠. 센트릭 뉴트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컨센트릭 뉴트럴 크로스 링크드 이렇게 나왔죠. CV는 컨센트릭 뉴트럴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인슐레이티드 앤드 비닐 시시드 파워 케이블 위드 워터 블로킹 탈 이렇게 나와있네요. 아까 여기 비닐 시스 부분도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빼먹은 거고요. 워터 프루프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워터 블로킹으로 되어 있네. 워터 프루프가 아니라 워터 블로킹으로 내용들은. 근데 이 XLP는 P의 온도 특성을 계산한 겁니다. 왜냐면 P 같은 건 75도밖에 안 되는데 XLP는 이제 CV거든요. CV. 요건 90도 연속 전격. 그 다음에 잠깐 단시간 허용 전류는 100도까지 견딜 수 있게끔. 이게 여러분들 옛날 락앤락에 썼던 그런 부분 있죠? 에틸렌, 프로필렌, 그게 락앤락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락앤락 같은 거를 뭐 전자레인지에다 넣었다 그러면 얘가 내열 온도가 이제 150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이거보다 올라간 겁니다. 온도 조건이. 근데 전자레인지에다 돌리게 되면 온도는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 안에 이 화학 성분이 화학 성분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CH4, C2H4, 에틸렌, 프로필렌 이게 지금 C2H4, C2H6인데 이게 연결돼 있다가 그게 나오면서 수소 성분이라든가 이게 쪼개진다는 거죠. 원자적으로 쪼개지면은 거기서 뭔가 안 좋은 성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들이 락앤락이 아니라 저기 글라스 락이 나왔죠. 유리는 내열이 250도, 300도까지 견디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더 나온 것들이 자기 성분들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림이 없습니다. 이거 좀 아쉬운 게 그림이. 좀 그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똑같은데. 이제 여기 내용은 써주더라도 옆에 그림을 하나 해서 가운데 도치가 있고, 그 다음 내부 반다지층이 있고, 절연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반다지층이 있고, 거기 보시면 차수형, 차밀형 테이프, 뭐 이런 것들, 테이프 있고, 그 다음에 시스 있고, 그 다음에 방식층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되고, 컨셉은 이제 아시니까 도체, 내부 반다지층, 절연체, 외부 반다지층, 그리고 워터프루프에 관련된 부풀음 테이프, 아니면 차수형 테이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시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중성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방식층으로 해서 아까 CV 그게 이제 바깥에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학적인 성분에서 바깥에 고무 같은 게 녹을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생물학적인 부분은 갈글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 기계적으로는 어떤 휘면서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정기적인 접합 부분에 뭔가 전개가 약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보실 때 뭐라고요? 이거를 개방하고 단락했을 때 그 임피던스 변화분을 가지고 Z하고 Y로 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컨셉만 보시면 특성 임피던스는 뭐라고요? 송전선 임의의 전에서 전압과 전류예요. 제가 송전선을 진행하는 전압과 전류의 비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R은 I분의 V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서지 임피던스 로딩 하면은 그때는 틀려지죠. 자꾸 이게 여러분 헷갈리십니다. 나중에. 왜냐면 특성 임피던스는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간혹가다 서지 임피던스 로딩이라고 딱 나와버리면 이걸 특성 임피던스로 답을 쓰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서지 임피던스 로딩은 사실 그 문제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성 임피던스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안 나온 건 아닙니다. 고유 성종 용량으로 나오거든요. 고유 성종 용량으로. 고유 성종 용량 계산법에서도 나오고 할 때 서지 임피던스 로딩 해가지고 그게 고유 성종 용량 계산법에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자꾸 여러분들 혼돈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브화 시험. 이게 지금 뭡니까? 전파 방정시죠. 이게 장거리 송전소의 전파 방정시인데, 여기 보시면 코코 사사 아닙니까? 그 여기 Z고 Z 오메가이고, 근데 여기 ER, IR 똑같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ES, IS 해가지고. 이게 장거리 송전소의 전파 방정시. 예? 그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 부분 어떻게 하라고? 단락하거나, 단락이라는 건 뭡니까? 요 IR 부분이 흐를까요? 단락하면은? 흐르죠. 전압이 안 흐릅니다. ER이 안 흐릅니다. 이런 식으로. 개방은 전류가 안 흐르고 전압이 걸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쓴다는 얘기죠. IR이 0에서 ES는 걸린다 이거죠. 이렇게. IR이 0이라는 건 개방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 예? 개방한 거. 개방한 건 무브화 시험이죠. 예? 개방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난다. 하나 나왔죠. 그다음에 또 Y 지금 Z하고 Y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Z 오메가는 뭐? 루트 Y분의 Z니까 이 Y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IS하고 ES를 이용해서 이렇게 탄젠트가 나왔고, 단락 시험을 한다. 단락은 뭐라고? 전압이 0이라고. 지금 이게 좀 이상한데? 단락이니까 전압이, 죄송합니다. 단락이니까 전압이 하고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압이 0이니까 이렇게 해서 또 나와서 마찬가지 Z를 IS면 돼 있어요. 저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 혼자서 막 알아서 올라가는데? 얘도 막 바쁘게 가고 싶은가 본데, 지금.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요게 이제 탄젠트 HRL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Y분의 Z니까. 그러면 이 Z가 위로 올라오면 Z 오메가 자승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탄젠트 부분은 없어지고, 여기 나중에, 예? 요 Z 제무가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Z 오메가 자승은 이거분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거를, Y분의 Z입니다. 그냥 Y분의 Z를 한번 해볼게요. Y는 어떻게 됩니까? Z 오메가분의 1의 탄젠트죠. 얘는 Z 오메가분의 탄젠트죠. 탄젠트 없어지면 이거 1이니까 여기 1 놔두고 이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Z 오메가의 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Z 오메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루트를 이렇게 씌우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되게 어렵게 써졌는데, 그냥 쉬운 건데 되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답을. 그냥 이거분의 이거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데, 이 문제가 지금 5장에 보면 또 나와죠. 5.10인가요? 5.78, 5.6, 5.7, 거기에 여기 있을 겁니다. 5.6, 5.7. 거기서 무브와 단락 시험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푸는 건 금방 풀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안에 내용을 써준 다음에 그걸 풀어줘야지 이 사람이 알고 썼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하면 단락하면 이거 단락됐으니까 4 더하기 6 아닙니까? 단락이 됐으니까 요거니까 요거 더해지는 거고, 요거 개방일 때는 이거 없어지니까 4 더하기 6이니까 그냥 10이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가지고 더해진 10하고 6.73을 가지고 곱하니까 그냥 8.25이 나왔다 이겁니다. 알고 보면 쉬운 건데. 그래서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발전기 중성점 접지 방식.
이건 중성점을 접지해서 이상전압을 억제한다 이거죠. 왜? 이상전압을 억제한다는 건 지락전류를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전압하고 전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전류 접지. 그럼 전류가 많이 빠져나간다. 그럼 전압은 많이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데, 문제는 직접 접지를 하게 되면 발전기에 충격이 또 많이 가해집니다. 전류가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항 접지로 많이 가는 부분으로 가죠. 전압의 상승치를 낮게 억제할 수 있다. 왜? 전류가 많이 흘러가니까. 개념으로. 그리고 전류가 많이 흘러가니까 빨리 동작시킬 수 있죠. 감도가 좋다 보니까. 근데 전류가 크니까 소선의 위험이 있다. 이 얘기고요. 소전류 접지는 고장 접지니까 아까처럼 이제 전이 상승이 커지죠. 전류가 작게 흐르니까. 검출간도가 떨어지고. 여기 대용량 화력발전소는 단상 배정용 변압기 3차 측에 저항기를 삽입한 변압기 접지를 채용. 요거는 조금 내용이 이상한데요. 대용량 화력발전소에서 YY 델타로 해가지고 이제 그 송전하기 위한 쪽이나 아니면 자체 자기네 배전용을 하기 위한 부분에 3차 측은 델타 건선 해가지고 조상 용량 쪽을 쓰고 2차 건선 쪽에다가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3차 측에 GPT를 이용해가지고 지락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말 내용 자체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3차 측에 저항기를 삽입한 변압기 접지를 채용.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2차 측에 저항기를 삽입한 변압기 접지는 이거는 발전기는 맞습니다. 발전기 중성점에는 여기서 지락사고 나면은 지락 부분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다 저항을 닫는데 저항을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는데 저항을 달게 되면 지락줄기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지락줄기가 작아지니까 그걸 전압으로 감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변압기를 이용해서 저항을 달아가지고 64RF를 이용해가지고 전압으로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64. 59N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59N이 1, 2, 3가 있습니다. 사실은 1, 2, 3 해가지고 195% 보호가 있고 100% 보호가 있고 3고저파 기동시에 보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어디서 나중에 발전기의 보호 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발전기 보호 방식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전기적 기계전. 예. 전개, 가단, 역발, 속주, 약부. 생각나시나요? 발전기. 예, 발전기 보호 방식. 전개, 가단.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전개, 가단, 역발, 속, 주, 앞, 비. 전이 뭐죠? 전기자에 대한 단락, 지락. 계자에 대한 지락. 상실, 과. 예? 계자 나오면 여자 나오면서 과외자. 제가 이렇게 계자 나오면 여자라고 왜 계모가 문제가 생기면 여자가 문제가 생긴다고 요즘 사회 이슈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오시라고요. 이건 단락 후비보 51V. 그다음에 이거는 단계 역상, 발전기 모터링, 과속도, 주파수, 전압, 베어링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고요. 그때 여기 계자의 전기자에 대한 지락 부분하고 계자에 대한 지락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더 상세하게 달아집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또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가시자는 얘기죠. 발전기 중성점 접지 방식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전압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기계 절연 쪽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 적절하게 설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컨셉으로 써놓은 겁니다. 컨셉은. 근데 사실 제가 받아들였을 땐 좀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케이블 굵기 산정에서는 아까처럼 사용 환경 조건 목적 포솔에 따른 그런 감소 개수도 있습니다. 트레이에다 올릴 때 보시면 트레이 위에다 1단 접지밖에 못합니다. 100스케 이상은 1단 배열 이상 못합니다. 못 올립니다. 100스케 이하는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감소 개수나 포솔 개수나 주변 환경과의 개수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고저파들이 흐르면 또 이제 표피 효과라든가 근접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감소 개수들을 다 봐줘야지만 됩니다. 사실 그런 감소 개수들이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플로 차트를 해가지고 보기 좋게끔 부하 전류를 산축했으면은 그 부하 전류에 맞는 예를 들어 90A 흘러줘야 된다. 그럼 100A짜리 케이블을 쓰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단시간 허용 전류는 지금 이건 연속 허용 전류고 단시간 허용 전류는 그거보다 1.5배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면은 그 위에 걸 써주는 거죠. 30스퀘어 가지고 안 된다. 그럼 40스퀘어를 쓴다든가. 옛날에 38스퀘어, 22스퀘어 이런 건 없어졌죠 지금.
뭐 30스퀘어, 50스퀘어, 60스퀘어, 뭐 70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퀘어 단위가 틀려졌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저도 최근에 나와 있는 스퀘어들을 듣긴 들었는데 써보질 않으니까 감이 안 잡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단시간 허용전류에서 고장줄, 아까처럼 116 나누기 루트 t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틀려집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 용융이 돼서 루트 t에서 t는 1이 최고거든요. 케이블은 1초 전격입니다. 1초까지만 견뎌지고 1초 이상 못 견딥니다. 녹아버립니다. 왜? 큰 사고 전류 흘러서 1초 동안 흐르면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끊어질 수 있게끔 그 t가 0.1초가 된다든가 0.2초가 돼서 그 안에서 떨어뜨려진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뭡니까? 더 튼튼한 놈을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비교해가지고 예스 노냐 해가지고 굵기를 조합하면서 그 굵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압 강화도 보라는 얘기죠. 부하가 뭐냐에 따라서 기동성 부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아까처럼 연속 전류, 단시간 허용 전류라고 그러는데 얘는 순간적인 도립 전류가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은 여러 번 가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봐가지고 전압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여유 있게 쓰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변압기 같은 경우는 100A면 150A 정도를 흘릴 수 있게끔 케이블을 선정하는데 모터 같은 경우는 100A다 그러면 250A 정도를 CTB를 씁니다. 왜? 기동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케이블도 더 여유 있게 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단락시의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락시. 정적 전류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도립 전류도 문제가 있고 단락 전류가 보통 크거든. 모터가 달려있는 쪽이 고압이다 보니까 단락 전류가 크니까 그때는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이거 30스퀘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00스퀘어를 씁니다. 얘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케이블을 한번 사고 나죠. 그거 언제 다시 깔아놓을 겁니다.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언제 다시 깔아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게끔 훨씬 튼튼한 걸로 씁니다. 근데 이제 관점이 틀린 게 우리나라 변압기 70% 과부하 걸린 적 있나요? 70% 이상 부하 걸렸다 그러면 그거 설계 잘못했다고 뭐라 그럽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90%씩 이렇게 걸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어차피 변압기가 과부하 운전이 가능하게끔 좀 튼튼하게는 제작이 돼 있습니다. 외국 제품이 우리나라보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예, 뭐 재질의 차이 아니면 공정의 차이 아니면은 뭐 숙련도의 차이 뭐 아니면 만드는 기기의 자동화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외제 제품들이 이제 훨씬 차이는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비싼 게 좋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잘 이해하는 게 명품들 뭐 백사하고 그게 뭐 좋아? 우리나라 그 30만 원짜리 가방하고 300만 원짜리 가방 보면 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브랜드의 차이가 있는 거고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어떤 품질의 차이는 조금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게 되면 역사가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모방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숨겨지는 뭔가의 어떤 그런 부분 분명히 2%가 부족합니다. 0.2%가 부족하는 2%가 부족한 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브랜드 차이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브랜드를 많이 올려주고 하는 부분들이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찾는 명품 30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라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뭐 설화수라든가 지금 다 망해가는 뭐 참전의 뭐 화장품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MCM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MCM 같은 것도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합병한 기업 아닙니까? 사실 망해가는 기업 합병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잘한 것 같거든요. 일부 이제 요코라고 얘기하죠. 요코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라 일본어를 배우라 그러면 인원들은 중국어를 배우라고 합니다. 중국이 시장이 앞으로 아까 옛날에 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속 허용 전류 해가지고 보시고 단시간 허용 전류도 보시고 단락시 허용 전류 보시고 이렇게 나중에 전류를 보시면 허용 전류가 나오면 안전 전류가 나옵니다. 켈빈의 허용 전류 법칙이 나오죠. 옛날에 우리 달성배전 쪽에 나오는 겁니다. 허용전류, 안전전류 2장에서. 요게 뭐 96이 나오고 134고 나오고 이런 것들은 절연 재질에 따라서 제가 아까 뭐 116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약간씩 그 재질에 따라서 틀려진 겁니다. 안전전류에 대한 것들이 나올 때는 뭐 안전기술사 쪽에서는 116도 나오고 저기 접지 쪽에도 나올 때도 보시면은 그때도 0.116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수치들이 좀씩 틀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재질에 따라서. 이건 절연물의 재질에 따라서 수치가 틀려진 겁니다. 그냥. 단시간 허용전류. 이렇게.
15도 정도, 20도 정도 단시간 걸 수가 있다. 1시간 기준입니다, 1시간. 근데 1개월 기준으로 해서 1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는 게 1시간 동안 잠깐 오버로드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뭐 한 달에 뭐 10번 정도 이내로 했을 때, 크게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전압 강화 2%, 3% 이렇게 나와 있죠. 고주파 영향, 보조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보시고, 중요한 거 키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연속 허용 전류, 단시간 허용 전류, 단락시 허용 전류. 단락 전류가 가장 크니까 그런 컨셉을 가지고 계셔주면 됩니다. 154 고속도 제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있다고요? 단상 제폐로, 삼상 제폐로만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왜? 3, 4, 5에서는 단상 플러스 3상이 가야 되는데 여기는 154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쓰시더라도 제폐로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54 쪽에는 뭐 단상하고 3상이 쓰여진다. 이렇게 좀 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4개는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써주시되 이 4개를 다 쓴다. 그러면 한 페이지는 넘어가거든요. 그건 봐가지고 한 페이지 넣어놓고 뭐 154 부분에 쓰여진데 이렇게 해서 그냥 써놔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점수를 몇 점을 매길지 모르겠거든요. 더 쓴 거 아닙니까? 2개만 원했는데 4개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도 점수가 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깎지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 쓸 수 있는 시간이 뺏긴 겁니다. 그러면 그게 깎여진 겁니다. 어차피 딱 알맞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준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많이 주면 뭐 어떻게 하면 다 버리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많이 주면 이거 이 집 맛있어. 근데 다 남기면서 이거 좀 부담되는데 나중에 오기 힘든데 뭐 가격이 다 반영을 하죠. 가격이 비싸도 짧게 있는 부분은 짧게 뭔가 부족한 듯이 먹고 이거 맛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집 가면 이것도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 선택을 잘해가지고 눈에 딱 띄게 딱딱 그 키워드만 가지고 딱 보여줘도 저 사람 봤을 때 이게 맛있는 요리가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게 탁탁 눈에 들어와서 이 사람 지금 군더더기 없이 진짜 맛있는 것만 잘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스키다시 많이 나와야 뭐합니까? 회가 맛있는, 회가 오래된 회가 나왔다. 그럼 맛이 없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뭔가 산뜻한 게 딱 나오고 뭔가 눈에 잘 띄어지면은 그거 가지고도 승부수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지금도 통하는데 대신 거기다 이제 요즘 사람은 어떻게 스키다시가 많아야 되지. 일단 가격대 성능을 보니까 많이 써주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눈에 띄게 써줘야 된다. 많이 써줘. 12장 써봐야 뭐합니까? 점수가 안 나옵니다. 40점 나오는 거 12장 써봐야. 근데 8장 썼는데 50점 나왔습니다. 누가 더 유리하겠냐. 자꾸 그렇게 줄여서 압축해서 쓰는 식으로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거 똑같이 베끼시려고 하지 말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30분 동안 키워드 쓰십시오 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키워드만 써가지고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그림하고 수식이 들어가야죠. 그게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는 거지. 키워드 딸랑 써놓으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단상 제표로, 삼상 제표로. 키워드. 개념은 뭐냐. 단상은 하나씩밖에 제어가 안 됩니다. 삼상 같이 안 됩니다. 삼상은 무조건 3개를 한꺼번에 하고 따로따로 안 됩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보시고요. 읽어보시면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체 전압 강화분의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게 지금 그림 방법이죠. 딱. 시험할 때 2차 측을 단락시켜놓고 여기다 전류계 걸어놓고 1차 측에 전격 전류를 흘렸을 때 1차 측의 전압을 딱 측정을 한 게 이게 요즘 사용하고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 예? 볼테이지가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예, 볼테이지가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류가 1차 측은 전류가 작게 흘러도 되니까 1차 측에 작게 전류가 흘려지면 2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를 거고 그럼 그때 2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르고 1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 부분이 바로 여기 임피던스 전압 강화만큼의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압을 원래 전격 전압 때 비율로 해가지고 나눠주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률, 허용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변동률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 동선 부분인데 동선을 그냥 R로 쓰고 철선을 X로 썼다. 근데 여기 전류 부분이 안 들어가도 되냐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요것만 보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상으로는 이제 동선을 하게 되면 I자승 R이고 철선도 I자승 R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I 부분을 여기서, 삭제를, 위에서는 있습니다, 위에는. I가. 근데 이게 내려오면서 이제 삭제가 됐는데,
요 I2 부분이 R하고 X로 나눴으니까 R하고 X로 나눴으니까 이 I2 부분도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뭐 의미상으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왜냐면 I가 안 들어가더라도 넣어주면은 넣어줘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안 넣어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P라는 게 Q라는 게 사실 V분의 R 이게 이게 P 부분이거든요. 이건 V고 P는 R분의 V 자성인데 이게 지금 전격 용량분의 정부와 동선 전격 용량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V2N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여기서는 V2N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해서 전격 전체적인 용량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무부하선과 부하선의 의미, B는 어떻게 되냐, 얼마나 보통 차이가 나냐, 무부하선은 얼마나 나오고 부하선은 얼마나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선이 이제 임피던스가 커질수록 전압강가 커지니까 부하선이 커지는 겁니다. 무부하선은 일정합니다. 어느 정도. 왜? 부하가 안 걸려도 얘는 항상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부하가 걸리게 되면 부하선이 점차 증가한다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수식적으로. 단락용량, 병렬운전, 안정도, 치수, 중량, 가격. 이제 변압기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할 때 어떤 게 경제적이냐 이거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다라는 얘기는요, 손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다라는 거는 또 병렬 운전할 때는 부하 분담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얘가 뭔가 힘이 세니까 저항 성분이 크니까 그쪽으로 병렬 운전 쪽으로 할 때 뭔가 부담이 덜 가는 거죠. 그래서 소용량의 변압기에 퍼센트 임피던스를 키워줘야지만 자기가 과열이 안 됩니다. 나중에 병렬 운전 하실 때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나머지 치수 중량 같은 경우도 보시면 될 거고,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용량 곱하기 1.3 정도를 하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대략 가격이 됩니다. 1.1부터 1.3까지 뭐 1000kb짜리다 그만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무난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1500짜리도 있고 1100짜리도 있는데 그냥 대략 가격으로. 변압기 이행전압은 1차 측에 이상전압이 가해졌을 때 2차 측으로 전달되는 전압. 이런 이행된다는 게 전달되는 전압입니다. 변압기가 어차피 변환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 이행될 때 뭐에 의해서 이행이 되느냐. 우리는 열심히 봤을 때 변압기에 철심이 있고 철심이 자화가 돼가지고 자화에서 역기전력에서 그 다음에 뭐 렌치의 법칙에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C성분에 의해서 간다는 얘기죠. C성분에. 또는 L성분에 의해서 간다는 얘기죠. 정전용량, 1, 2차 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측하고 2차 측은 C1,2라고 제가 해놨죠. 2차 측에서 나가는 걸 C2라고 안 하고 보통 C2,2를 쓴다든가 이렇게 좀 C2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C2,2로 해가지고 왜 2차 측하고 접지, 어싱을 해가지고 C2,2로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씩 틀려집니다. 2차 자체만으로 이제 본 거죠. 그냥 뭐 C2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류 분배 법칙에 해가지고 전압이 걸리는 거니까 얼마가 걸리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전체 C1,2하고 C2를 다 더한다면 뭡니까? 그 변압기 구조에 따라서 뭔가 전파되는 전파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수만큼을 더해주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나오고, 전자이행은 뭡니까? 전자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에서 그 L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그 L입니다. 그 L이 어떻게 되느냐? 건수비에 대해서 비례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E는 건수비 부분에 비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 아까처럼 중간에 뭔가를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잘라주느냐? 절연 변압기를 이용한다. 다중실지 노이즈 컵 변압기를 한다. 2차 중성점 1단자를 접질한다. 그리고 뭐 피레기를 한다. 아까처럼 전압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압을. 그럼 차폐를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전압이 걸리는 걸 흡수를 하거나,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차폐를 하는 부분이 절연 변압기나 노이즈 컵 변압기라서 차폐를 하는 거고요. 받아들여서 줄여주는 부분이 한 단자를 접지하게 되면, 전압을 접지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되지 않습니까? 줄여지죠. 피레기라든가 과전압 보호 소재를 하게 되면 전압이 걸렸을 때 그걸 대지로 방전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이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컨셉으로 보는 겁니다. 두 개는 차폐, 두 개는 흡수. 그러면 나중에 내용을 쓰실 때, 이걸 꼭 외우시지 않더라도, 뭐, 절다, 원, 피, 예?
한 번 딱 썼을 때 투피를 뭐 먹는다. 이렇게 거슬 영어로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된다. 한 번 딱 때렸더니 투피 먹는다. 예?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쓰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하중경관의 종류가 있다. 하중경관의 종류가 수평 하중경관, 수직 하중경관.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합성 하중경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지문. 여기하고 여기 전체를 본다고. 수평일 때는. 수직일 때는 뭐라고? 수직일 때는 밑에를 봐야 되니까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 수직을 이렇게 그리시지 말고 요걸 고조차를 이렇게 좀 그려놓으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부분,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렇게 수직 부분, 수평은 여기가 수평이 돼 있으니까 그 수평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림을 이렇게 두 개를 위로 올려서 그려놓으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수평하고 수직을 그릴 때도요. 그림을 이렇게 놓고 수평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수평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다 수평으로. 그러니까 여기 구분이 수평이니까 이 부분이라고 수직은 여기 수직 부분이 밑에니까 여기 구분을 이렇게 맨 밑에 부분 이렇게 해놓으면은 잊어먹지가 않으니까 그림 자체를 그릴 때 아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외울 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수평은 아까 위처럼 그려주시고 수직은 약간 위로 해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 거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2로 나누면 됩니다. 다. 결국 합성하중은 뭡니까? 아까 여기서 밑으로 눌러주는 거하고 옆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뭔가 위에서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합성하중은 뭔가 밑에서도 돼 있고 옆에서 뭐 밀면은 미는 것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직각하고 사선하고 뭐 이런 부분이 다 합쳐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개념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WD가 뭐고 WI가 뭐고 이거 안 나있지 않습니까 지금. WW는 수평하중 공간 곱하기 뭐 이렇게 돼 있고 수직 하중 공간은 여기서 WC라고 돼 있고 WC에다가 뭡니까 WW인데 WI는 빙설 하중이죠. 그건 뭡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을 다 더해서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해서 그걸 다 합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쪽을 했을 때 하는 하중하고 요쪽을 했을 때 하중인데 여기는 눈이 달려있으니까 눈만큼의 하중을 더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냥.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뭐 밑에 있고 옆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밑에 옆에라는 부분이 이게 밑에 있고 이 옆에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설명을 드린 겁니다. 모선 과방거피제 예? 이렇게 송전선보 방식은 과방거피제로 얘가 설명한 겁니다. 거리 개점 방식, 방향 거리 방식, 되는데 그 회선 선택 방식, 그 다음 표시선 개점 방식, 파일럿 개점 방식. 과방 거피제 그걸 가지고 그냥 쓴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표시선 개점 방식에서는 파일럿 개점 방식은 표준 통방향이 있었죠. 표시선 개점 방식, 전력선 개점 방식, 방향 비교 개점 방식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안에. 위상 비교 방식 해가지고. 전송 차단 방식 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써준 건데 이거를 10점짜리인데 이렇게 써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25점짜리를 썼을 때 나중에 그 송전선 보호 방식에 갔을 때나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서 10점짜리에서는 이걸 요약을 해서 써주셔야만 됩니다. 간단하게 키워드하고 이것까지도 그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키워드가 컨셉을 해가지고 뭔가 이 내용이 뭐다 라는 전체적인 의미를 보여주시면 되고 여기 마찬가지로 모선보호도 마찬가지로 모선보호 같은 경우 압류 방위 환차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 쓰고 하게 되면은 목차들을 이렇게 딱 적다 보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목차 적는 식으로 자꾸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왜 압류 방위 환차에서 왜 전압차동을 했냐면요. 모선보호 방식에는 사실 하이임피던스, 로임피던스 해가지고 좀 복잡하게도 들어갑니다. 슈퍼비전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고, 이제 보호 개전이 사실 어려운 게, 벡터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원리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발전기를 보호한다. 발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죠. 51V가 뭔지 알아야죠. 예? 지락이라고요? 아니요. 51V는 지락이 아닙니다. 단락 후비보호. 근데, 단락 후비보호가 51V는 과전류입니다. 과전류인데, 전압에 따라서 과전류가 틀려집니다. 왜? 발전기에서 먼 쪽에서 사고 났을 때는 얘가 받아들이는 지락 전류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얘 전압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사고 난 지점에 따라서 얘가 후비보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원리를 아셔야지만 되거든요. 아날로그일 때, 또 아날로그는 뭐 100V, 80V, 50V 자기가 자연적으로 차감이 되는데, 디지털 같은 거는 20에서 80%를 슬로프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발전기의 원리를 좀 아셔야지만 이해가 되고, 59의 N-2, 1, 2, 3 같은 경우는 발전기의 지락보호가 95%만 되는데 왜 100%를 하냐? 비싼 거는 100%까지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전압이 계측이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뭡니까? 기동시에는 60Hz가 안 흐릅니다. 상형주파가 안 흐르기 때문에 계측이 안 되니까 그때는 59의 N-3를 통해서 상형주파가 아닌 20Hz나 25Hz가 흐를 때에 전류를 가지고 동작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보호 계정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알았는데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OCR, OCGR, UVR, OBR만 알지,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송전선 같은 거 가면은 어렵습니다. 좀. 거기서는 이제 전력선 반송 차단 방식 해가지고, 뭐 방향 비교 개정 방식이 있고, 이런 것들은 원리를 좀 더 알아야 되고, 통신을 또 통해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A 접점인지 B 접점인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문제에 맞춰서 여러분들 집중할 때는 그렇게 알지만, 지금은 큰 컨셉만 보자 이거죠. 자꾸 헷갈리니까. 지금 좀 어려우신데, 이거 여기선 압류 방위 한참만 알고 넘어가시자는 얘기죠. 압류 방위 한참만. 왜 모선에서는 압류 방위 한참만 가지고 전압 차단 방식을 쓰는데 왜 전압 차단 방식을 쓰냐? 모선이 CTB가 다 틀리죠. CTB가 다 틀리다 보니까 전류가 다 틀리게 흘립니다. 그러면 얘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전류가 다 틀리면은 뭔가 그 환산을 해서 비교할 때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류가 다 틀리니까 그걸 전압으로 받으면, 전압은 다 같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압은 같이 걸리니까 오차를 줄일 수 있으니까 전압 차단 방식을 쓰는 겁니다. 전류 차단 방식을 쓸 때는 하이임피던스냐 로임피던스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때는 어떤 게 더 좋으냐? 전류가 많이 흘러지는 게 좋죠. 전류가 작게 흐르는 건 측정이 잘 안 되니까 그때는 비싼 계정기를 써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이임피던스,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했네요. 하이임피던스 계정 방식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크니까 전류가 작게 흐르니까 CTB를 동일하게 해서 계측을 하기가 좋으니까 싼 계정기들을 많이 쓰고요. 로임피던스 방식은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전류가 다 차동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때는 비싼 계정기를 써야지만 됩니다. 값이 10배가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계정기에 따라서. 그래서 하이임피던스 방식 같은 경우는 전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압, 슈퍼비전까지도 보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또 원하시면 설명을 드리고요.